공항에 도착한 저는 여러모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행여 빠뜨린 물건은 없는지, 상비약은 다 챙겼는지 분주하게 캐리어와 가방을 점검했죠. 인천공항은 늘 그렇듯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환전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공항 안에 있는 은행 창구로 향했어요. 그 사이 저는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시장하지 않으세요? 비행기 타기 전에 뭘 좀 먹을까요? 너네 편한 대로 해라. 난 아무래도 상관없다.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아이고, 크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구나. 안에 들어가면 더 놀라실 거예요. 저랑 같이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면세점 구경도 다녀요. 긴장하셔서인지 공항에 도착한 내내 얼어있던 어머님의 표정이 그제야 좀 풀어졌어요. 그 사이 환전을 마친 남편이 돌아왔고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님은 무사히 비행기 티켓을 받고 출국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아휴, 외국 한번 나가기 어렵구나. 무슨 과정이 이리 복잡한지. 니들 아니었으면 난 꿈도 못 꿨을 거다. 어머님은 그 복잡한 과정에 혀를 내두르셨어요. 그 사이 남편이 참지 못하고 퉁명스레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그냥 집에 계시지 뭐하러 따라오셨어요? 아유, 당신은 말을 또 왜 그렇게 하고 그래. 어머니, 이는 어머님이 힘드실까봐 한 소리예요. 저희 뭐 좀 간단하게 먹을까요? 어머님은 제 말에 선선히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에게 눈짓을 줬습니다. 괜한 말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뜻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식당에서 간단히 요기를 해결했습니다. 어머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이게 말이 되는 경우야? 아니, 아들 신혼여행 따라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고. 남편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내가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해. 괜찮아. 기왕 모시고 가는 거 어머님 불편하지 않게 더는 일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자.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았지만 저는 그런 말로 남편을 달랬어요. 물론 저도 어머님이 갑자기 신혼여행을 따라가신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다. 나도 데리고 가라. 결혼 준비하는 내내 별다른 간섭을 않던 어머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나 남편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 말 맞다나 인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데 시어머니를 대동하고 가다니.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면 모두가 공분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완강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저 역시 처음에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금 생각해보니 그가 남편과는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고 이참에 어머니와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리어 제가 남편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의아하실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일종의 로망 같은 게 있어요. 바로 딸 같은 며느리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저희 엄마와 친할머니가 큰 영향을 끼쳤답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친할머니와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외가는 지방에 있어서 왕래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모든 친할머니의 도움을 받으셨죠. 제가 어릴 때는 엄마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신 터라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친할머니가 달려오시곤 했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어린이집에서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와서요. 좀 데리고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갈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일 봐라. 할머니는 열이 나는 저를 업고 집으로 와서는 열 내리라고 부채질도 해주시고 차가운 식혜도 챙겨주셨어요. 그러고 있으면 일이 끝난 엄마가 헐레벌떡 돌아오셨죠. 어머님,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네 딸이기도 하지만 내 금쪽 같은 손주기도 하다. 그래도요. 시장하시죠? 이거 드세요, 어머님. 만두 좋아하시잖아요. 회사 근처에 만두 맛집이 있어서 줄 서서 사왔어요. 아이고, 이 더운 날씨에 뭐하러 줄까지 서서 사와. 어머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그렇게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저도 그 사이에 껴서 만두를 집어먹고는 했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할머니 댁에 마당이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자 장독대 위에 있는 덮개가 날아갈까봐 할머니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애미야, 나 잠깐 덮개 위에 뭐 좀 올려놔야겠다. 여기 있어라. 네? 어머님, 제가 나갈게요. 아유, 아니야, 감기 걸려. 여기 있어. 할머니는 얼른 마당으로 나가셨고 엄마도 얼른 그 뒤를 따랐어요. 저는 열린 창문 너머로 두 분을 지켜봤죠. 아이고, 뭐하러 나왔어. 다 젖는구만. 어머님이야말로 이러다 감기 걸리세요. 얼른 들어가세요. 아이고, 일 없다. 나이는 많아도 기운은 내가 더 좋아. 그럼 같이 하고 얼른 들어가요. 그렇게 두 분이 우비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장독대 덮개 위에 돌멩이를 올리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연신 웃음을 터뜨리는 두 분의 모습이 어린 제 눈에도 보기 좋았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속을 잘 아니? 참말로 신기하다. 어머님은 제가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죠. 그 말에 할머니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내 뱃속으로 난 자식보다 네가 내 속을 더 잘 아는구나. 그렇게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시니 아빠와 고모도 늘 엄마한테 고마워했어요. 올케가 들어오고 우리 엄마가 너무 밝아지셨어. 고마워, 올케.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받은 게 더 많은걸요. 엄마가 마음 쓰는 만큼 할머니 역시 엄마를 딸처럼 챙기셨어요. 엄마가 보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삼계탕이니 전복죽이니 해서 먹인 것도 바로 할머니였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가정이 평안하다면서 여름만 되면 엄마 손을 잡고 꼭 보양식을 먹으러 다니셨어요. 그렇다 보니 어디를 가든 고부 사이가 너무 좋다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른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건축자재로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일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다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생 때 제주도에 있는 친구네 집에 농사일을 도와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 폐 비닐이랑 플라스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농사 지을 때 쓰던 건데 제대로 수거가 안 되면 다 태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많은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이 쓰이는 곳 없이 그대로 태워진다니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철거 현장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걸 잘 가공하면 건축자재나 가구 원재료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만 살고 갈 곳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인데 기왕이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초창기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공장 부지도 마련하고 가공 설비도 얼마간 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는 족족 회사에 다시 재투자해서 가져가는 돈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조차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일을 하는 틈틈이 남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서 남편의 회사를 홍보하는 일을 도왔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를 어느새 인생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도 남편이 먼저 꺼냈습니다. 실은 나 로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엄마가 친할머니랑 지금도 너무 친하게 지내시거든.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랑은 그렇게 지내기 어려울 거야. 친자식인 나랑도 이렇게 서먹하잖아.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안 하시거든.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이 사업을 벌인다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격려는커녕 도리어 면박을 줬다고 말했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첫마디가 뭐였는지 알아? 사업은 아무나 하니 그 말이었어. 남편의 말에 걱정도 됐지만 제가 먼저 살갑게 다가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양가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한식당에서 처음 뵙게 된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대로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이 갈비찜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 집으로 예약했어요. 여기가 갈비찜을 잘한다고 해서요. 내가 요새 치과 다닌다는 말은 못 들은 모양이구나. 활기차게 대화를 이끌어가려던 저는 어머님의 한마디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해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중간중간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어머님이 단답식으로 대답하시는 통에 좀처럼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났더니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말했잖아.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도 말라고. 그래도 우리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는 않으실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침 명절이 다가와서 어머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시라고 전화드렸어요. 혹시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명절 때 잠깐 들릴까요? 괜찮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하러 그러니?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배려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살갑게 전화했던 저는 괜스레 무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전화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 양가 상견례를 치르고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여쭤봐도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친구들은 시댁이 간섭 안 하는 게 최고라고 했지만 저는 왠지 좀 서운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와서 작은 스카프와 손수 담근 수제청을 들고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찾아뵀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스카프는 저희 친정엄마 거 사면서 같이 샀어요.
색이 화사해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행여 어머님 것만 샀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실까봐 얼른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어머님은 잘하고 다니겠다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니? 아, 그건 제가 만든 유자청이에요. 요즘 날이 춥잖아요. 감기 조심하시라고 담가봤어요. 어머님이 차 드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유자청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너무 정성 들이지 마라. 나 그런 거 잘 못 받아준다.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동시에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생각해서 만들어 온 건데 뭘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소리야. 아, 네. 앞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뜯어 말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휴. 결국 남편은 그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좋은 뜻에서 한 행동인데 도리어 모자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도 어머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머님이 그걸 부담스러워하시면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다가갔나 반성도 하게 됐고요. 그러던 차에 뜻밖에도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으면 석진이랑 같이 좀 보자꾸나. 저는 어머님의 호출에 갑작스레 남편과 함께 어머님 댁에 가게 됐어요. 어머님은 저희를 맞은편에 앉혀두고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네 신혼여행지는 결정했니? 결혼식장도 너네 알아서 잡으라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신혼여행지를 물으니 저나 남편이나 당황했습니다.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네, 하와이로 다녀오려고 해요. 어머님은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상상도 못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하와이, 나도 같이 가자. 갑작스런 어머님의 말에 저와 남편이 동시에 물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말을 꺼낸 어머님은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다. 나도 데리고 가라.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사이 남편의 입에서 날선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신혼여행을 따라가요. 아니 애초에 어머니랑 저랑 언제부터 그렇게 살가운 사이였다고 신혼여행을 따라오겠다고 하세요? 시어머니의 태연한 반응에 남편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겨우 남편을 말렸습니다. 목소리 낮춰. 어머님 놀라시겠다. 지금 제일 놀란 게 누군데?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전 절대 어머니랑 같이 안 갑니다. 이 사람이 가자고 해도 안 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님 답변은 듣지도 않고 제 손을 잡아 끌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 미안.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에 대꾸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에 따라온다고 하면 당장 제 가족부터 반대할 게 뻔했어요. 친구들은 그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며 도시락을 싸들고 말릴 일이었죠. 그런데 어쩐지 저는 어머님이 괜히 저러시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긴 하지만
어머님이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명절 때 찾아가서 돕겠다는 저한테 도리어 결혼 전에 그럴 것 없다면서 만류하신 것도 어머님이었고요. 그런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마음에 걸렸어요. 태어나서 지금껏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다는 말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어렵게 남편을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해외여행은커녕 가까운 제주도조차 가본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니 어머님 딴엔 큰마음 먹고 이런 제안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펄쩍 뛰며 반대했죠. 우리 엄마 말이라고 무조건 따를 필요 없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는 거절해도 돼.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보기에 어머님이 그렇게 경험 없는 분은 아닌 것 같거든. 아니, 아들 신혼여행 따라간다는 게 그럼 경우 있는 행동이야? 우리는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녔잖아. 어머님은 제주도도 한 번 안 가보셨다면서. 해외여행은 우리도 처음이잖아. 더군다나 그냥 여행도 아니고 신혼여행인데. 남편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고집을 꺾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공항에 가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긴장하신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창가 자리로 어머님을 안내했습니다. 곧 비행기가 떠오르자 어머님이 창밖을 보면서 신기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와이로 향하는 내내 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전처럼 벽을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공항에 도착하고 저는 인증샷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님, 저희 여기 야자수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아휴, 나는 됐다. 너희 둘이 찍어라.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한 장 찍어야죠. 얼른 여기 서세요. 당신도 여기서. 저는 얼른 어머님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 했지만 제 팔을 뿌리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남편은 그 사이 셀카봉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와이의 찬란한 햇살 아래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활짝 웃는 건 저뿐이고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재미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와이키키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먼저 신발을 벗고 파도에 발을 담갔어요. 어머님은 모래사장에서 우두커니 서서 그런 저와 남편을 보기만 하셨어요. 어머님, 물 시원하고 좋아요. 얼른 오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발은 담그셔야죠. 제 제안에 어머님은 망설이시다가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바닷물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곧 파도가 어머님의 발등을 살짝 덮자 시어머니가 움찔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난생 처음 어머님이 웃는 모습을 본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말대로 발을 담그니 기분이 한결 낫구나. 어머님의 말씀에 어쩐지 힘이 났습니다. 왠지 여행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여세를 몰아 어머님과 쇼핑에 나섰습니다. 여행 때 어머님이 쓰실 선캡을 사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이건 어떠세요? 어머님은 의외로 순순히 제가 권하는 모자를 쓰고 거울에 비춰보셨습니다. 근데 이거 사봐야 얼마나 쓰겠니?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왜 쓸 일이 없어요? 한국도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산책할 때 쓰시면 되죠. 제 말에 어머님은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잘 어울리니? 네, 완전 딱이에요. 그렇게 모자도 사고 이것저것 쇼핑을 하고 호텔로 돌아오니 남편이 제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아휴, 고마워. 당신이 고생이다. 아휴. 아니야. 어머님이랑 다니는 거 은근 재밌어. 우리 엄마랑 스타일이 완전 다르셔서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이제 어머님 스타일을 좀 알 것 같아. 그렇게 저와 남편 어머님은 여행 기간 내내 별다른 마찰 없이 잘 지냈어요. 어머님은 제가 모시고 가는 식당마다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잡은 일정이나 프로그램도 별 말씀 없이 따라주셨습니다. 그래도 신혼여행이라고 저와 남편이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을 모시고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님이 이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본다면서 여행 기간 내내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훌쩍 흐르고 어느덧 마지막 밤이 되었어요. 남편은 피곤해서 먼저 잠이 들고 저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 끝에 발코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나가보니 어머님이 호텔 발코니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밤바다 위로 달빛이 퍼지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와 어딘가 고즈넉했습니다. 어머님은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뭔가 상념에 잠긴 표정이셨죠. 그러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어머님을 보다가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휴지라도 가져다 드릴까 잠깐 고민했지만 왠지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행의 마지막 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면 칼칼한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야겠다는 제 말에 어머님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 동안 어머님과 부쩍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온 저희는 집으로 가는 교통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님 또래의 중년 남성이 저희를 발견하고는 형수님이라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모르는 분이었고 남편도 처음 뵙는 분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만 놀란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출장이라도 가던 참이에요? 아니요, 형수님 모시려고 왔습니다. 오늘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차 대기시켜뒀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남자는 어머님과 저희 부부를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자를 따라간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가 안내한 곳에 벤츠 3대가 나란히 서 있었기 때문이죠. 갑작스런 상황에 저희 셋은 어안이 벙벙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차량에서 나온 기사님들이 저희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형수님 타시죠. 아들 내외부는 뒷차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무래도 얘기 나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형수님 오시는 날짜에 맞춰 마중을 나와 있던 거죠. 댁으로 모시는 동안 이야기 나누면 되겠다 싶어서요. 남자는 어머님께 깍듯하게 굴었습니다. 그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표님, 그러면 아들 내외부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오비서가 상황 설명 잘 드리고. 더군다나 어머님을 모시러 온 남자분은
한 회사의 대표인 듯 했어요. 어머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일단 차에 타거라. 그러고는 남자와 함께 벤치에 타셨습니다. 저 역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오비서라는 분과 함께 벤치에 올라탔어요. 곧 차량이 출발했고 저와 남편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 조수석에 앉은 오비서라는 분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 워낙 급한 상황이라고 하셔서요. 남편은 오비서라는 분의 말에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넌지시 질문을 던졌어요. 저희 엄마와 그 대표님이라는 분이 아는 사이십니까? 그 질문에 도리어 깜짝 놀란 건 상대방이었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을 모르시나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저는 처음 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비서라는 분은 그렇게 말하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분이 다시 말을 이어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곧 그분이 천천히 운을 떼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신 건 알고 계시나요? 네, 그건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 일이라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요. 대표님은 바로 아버님과 동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공동 창업자인 셈이죠. 공동 창업자요? 남편은 금시초문이라는 태도로 되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만든 회사가 이렇게까지 컸는데도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오비서라는 분은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며 남편이 모르는 아버님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님과 대표님이란 분은 피만 섞이지 않았을 뿐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사이였다고 해요.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이라서 아버님께서 먼저 동업을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작은 제조 공장을 인수했고 몇 년 만에 제법 규모 있는 회사로 키워냈다고 해요. 아버님은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셨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묵묵히 서포트하셨다고 해요. 회사는 몇 년 동안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불운이 닥쳤다고 해요. 1997년 외환위기, IMF가 터진 거죠. 내노라는 대기업들도 픽픽 쓰러지는 때였으니 저희 회사는 오죽했겠어요. 나갈 돈은 많고 돈은 돌지 않고 그때는 두 분 모두 하루하루 피마르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님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시절이 좋으면 여기서 잘려도 갈 곳이 있지만 그때는 해고당하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버님은 직원들을 한 명이라도 안고 가기 위해 회사의 자재들을 팔면서 버텼다고 해요. 매일 지방 거래처를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어디서 돈 날 구멍이 있지 않을까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한 푼이라도 수금을 하시면 곧장 직원들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노력을 알아서인지 직원들은 자진해서 임금을 삭감하며 회사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버텨내던 중 또 하나의 불행이 회사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지방에 수금을 하러 내려가셨다고 해요. 그러다 회사 일이 생겨서 늦은 밤 무리해서 올라오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아버님의 차량을 덮쳤고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마셨습니다. 직원들은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와서
2박 3일 동안 내리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모두가 진심으로 아버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파한 건 바로 지금의 대표님이었다고 해요. 대표님께는 친형과 다름없는 분이었으니 상실감이 엄청나셨죠. 당시 남편의 나이는 겨우 5살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역시 앞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 엄혹한 시대에 미망인이 되셨으니 앞길이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이야기를 듣는 저조차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남편 역시 말없이 상대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결단인데 덕분에 저희 회사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죠. 그러면서 오비서라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모두 치르고 40고제까지 마친 시어머니께서 대표님을 따로 부르셨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돈이 있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당장 목돈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은행도 망해서 문을 닫는 판국이니까요. 어머님의 물음에 대표님은 한숨을 쉬며 그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말없이 내미셨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현금이 빡빡하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형수님, 이게 다 뭔가요? 가져다 써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충분할지는 모르겠네요. 이 돈은 다 어디서 난 겁니까? 그 말에 어머님은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하던 대표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설마 이거 형님 사망보험금입니까? 그 말에 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대표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려놓았다고 해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습니까? 홀로 남은 형수님을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저는 못 받습니다. 이 돈은 형수님이랑 아이 살아가는 데 쓰셔야죠. 받아요. 나도 고심하고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가져가면 나랑 아들 둘이 살겠지만 회사를 살리는 데 보태면 직원 수십 명이 살 수 있잖아요. 남편도 분명 이걸 바랬을 거예요.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의 유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님의 말씀에 대표님은 펑펑 우셨다고 해요. 솔직히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당장 그 돈이면 급한 불을 끄고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에 고심 끝에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듭 시어머니에게 감사와 사과를 표하면서 말이죠. 투자에 대한 보답으로 대표님은 시어머니에게 투자자 혹은 동업자의 지위를 제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회사 일에 대해 뭘 알겠어요. 경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고요. 회사는 지금처럼 동석 씨가 잘 꾸려가 주세요. 남편 몫까지 힘을 더 내야겠지만 동석 씨는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런 조건을 내거셨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부로 이 돈은 아예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동석 씨도 행여 나한테 뭘 갚을 생각하지 말고 이 돈은 온전히 회사를 살리는 데 써요. 알았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여러 번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 후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화번호도 모두 바뀌어서 대표님과는 연락이 아예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다 몇십 년 만에 사모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며칠 전의 일이죠. 그러더니 이후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혹시 두 분은 사모님이 앓고 계시는 병을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가 아프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남편 역시 금시초문인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가 앓고 계시는 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모님께서는 담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해당 질병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에서 소장으로 이어지는 담관에 생기는 암인데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담관 일부와 간 일부를 절제하고 재건 수술까지 진행해야 해서 수술 난이도도 높고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다행히 사모님은 초기에 발견하셔서 수술을 받으면 회복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타이밍을 놓치면 자칫 전이가 될 수 있어서 하루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거운 진실 앞에 남편과 저는 침묵했습니다. 왜 어머님은 이 사실을 저희에게 숨긴 건지 속상한 마음에 자꾸 눈시울이 시큰해졌어요. 남편 역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표님을 찾으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수술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드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아드님과 아드님의 사업체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편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비서라는 분은 남편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줬습니다. 어머니는 왜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마도 수술 비용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술 자체가 워낙 고위험 수술이라 더 그러셨던 것 같고요. 어머님의 성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용히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신혼집 전세금을 빼서라도 어머님 수술을 바로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서라는 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셨어요. 과거 저희 회사에 투자한 비용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리기로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모님의 수술 비용은 물론 완치하실 때까지 모든 치료 비용을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모님께서 여행을 나가 계시는 동안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섭외해 두었습니다. 마침 대표님과 친분도 있는 분이라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뜻밖의 전개에 저와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 사이 비서라는 분이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두 분을 따로 태운 건 긴히 부탁드릴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득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사모님이 절대 그 돈을 받지 않으실 것 같다면서 자녀분들께 설득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회사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사모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면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저희도 얼결에 마주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이 차량은 어느덧 어머님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차량에서 내리시고 저희 역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표님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마도 어머님이 대표님의 제안을 거절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는 태워다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으로 들어오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사이 남편이 먼저 툭 말을 꺼냈습니다. 비서라는 분께 들었어요. 바로 수술 받으세요. 내일이야. 신경 쓸 거 없다.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내 부모님 일인데. 어머니, 이대로 가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면서요.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지. 괜히 주변에 패기치고 싶지 않다. 어머님의 단호한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매번 어머니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대표라는 분도 오죽했으면 그런 제안을 하셨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던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패기친다는 말 저는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간 어머님이 해오신 일들에 대해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회사도 대표님도 그리고 이희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대표님이 주신다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 아닐까요? 오래전 가장 힘들 때 어머님이 주신 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직원들을 생각한 마음,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 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늘 어머님이 누군가를 지키고 홀로 버텨오셨잖아요. 한 번쯤은 누군가 어머님을 챙길 수 있게 곁을 내주세요. 제 말에 어느새 남편도 눈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아들 노릇하게 해주세요. 이대로 어머니가 가버리면 저 제대로 못 살아요. 그 말에 결국 어머님도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저와 남편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어머님은 마음을 바꾸셨어요. 수술을 받기로 마음먹으셨고 저희는 곧바로 이 사실을 대표님께 알렸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어졌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죠. 하지만 막상 수술 당일이 되니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수술을 집도하지만 워낙 위험한 수술이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초조한 저희와 달리 어머님은 어딘가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아가 고맙다. 나는 사실 지금 이대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어. 암 진단 받고 문득 너네랑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신혼여행에 따라가겠다고 억지를 부렸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네가 받아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도 타보고 외국도 나가봤구나. 그 며칠이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앞으로 더 자주 많이 다녀요. 저 사실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꿈 이룰 수 있게 수술 잘 받으셔야 해요.
아셨죠? 제 말에 어머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더니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남편에게는 사과의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석진아,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혼자 널 키우면서 살림하고 돈 버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 핑계로 너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 같구나. 그래놓고 행여 네가 버릇없이 저럴까봐 엄하게만 굴었으니 여러 번 나한테 서운했을 거야.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널 떠올리면 후회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 그때 왜 그렇게 모질게 말했을까? 더 다정하게 대해줄걸. 그래놓고 돌아서면 또 쌀쌀맞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네가 처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랬지. 사업은 아무나 하냐고. 그건 널 못 믿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내 아들인데 누구보다 믿지. 다만 네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랬어. 시어머니의 뜻밖의 진심에 남편은 놀란 눈으로 어머님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의 눈에도 어느덧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난 네 아빠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잖니.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잘 알아서 너만은 부디 그 길을 가지 않길 바랬어. 그런 마음에 나도 모르게 모진 소리를 한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휴, 아니야. 그럴 만하지. 나라도 그랬을 거다. 그 사이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을 배웅하고 수술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부디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기를 온갖 신에게 기도하며 그 긴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의사는 회복기를 거친 후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은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제가 수시로 가서 어머님을 살폈습니다. 태어나신 후에는 1, 2주 간격으로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병원에 가셨어요. 그때마다 남편과 제가 연차를 내고 동행했죠. 그 후에는 혹시 모를 재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항암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을에 따라오는 부작용이 뒤따랐죠. 식욕도 잃으시고 구토도 자주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 과정을 특히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강인한 분답게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버텨내셨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그때의 추억을 나눴어요. 어머님, 항암치료 다 끝나면 또 비행기 타고 어디든 가요. 어머님은 제 제안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표님은 약속대로 어머님의 병원비를 모두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끝나던 날, 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조촐하게 집에서 축하 파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축하 파티를 한 게 어느덧 1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5년 이상 재발하지 않고 지나가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어머님을 곁에서 잘 모시려고 합니다. 참, 그 일 이후 어머님과 저는 부쩍 가까워졌어요. 얼마 전에는 함께 일본으로 온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은지 여태 모르고 살았구나. 지금부터 부지런히 저랑 같이 다녀요. 요즘에는 어머님과 또 어디를 갈까 새로운 여행지를 알아보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어머님의 암투병이 큰 시련이었지만 어머님이 과거에 베푸신 공덕으로 큰 위기를 무사히 헤쳐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